20번. 20번 문제는 16회 때, 18회 때 두 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18회 이후로 안 나왔으니까 거의 15년 동안 안 나왔죠. 근데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안 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컨버스 있죠. 컨버스의 분기점 설정식 있잖아요. 그거 18회 때 냈었어요. 그 18회 때 내고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32회인데 31회까지 안 냈어요. 컨버스는 18회 때 내고 그다음에 31회까지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작년에. 그러니까 15년 만에, 13, 14년 만에 이렇게 낸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회 때 내고 18회 때 내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자주 내겠다. 근데 18회 이후로 말랐거든. 안 나오거든.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맞출 수 있어요. 눈만 크게 뜨면 돼. 여러분들 20번밖에 못 맞추지만 맞출 수 있어. 걱정 말라고. 선생님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안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 자주 안 했으니까. 이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보자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 맞출 수 있어. 예. 지금도 틀린 사람도 요거 나오면 아, 나 맞출 수 있다 한다고. 요거는 허프, 네일리보다 훨씬 더 쉬워. 탄력성보다 100배 더 쉬워. 아, 실제야. 오빠 믿어도 돼. 오빠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 같은데, 그러지 말고. 여기 지금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가 조졌어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그런데 정부가 임대를 200만 원에서 규제한대요. 그러면 수요랑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오른 거 그랬죠? 이게 지금 임대료 규제라고, 임대료 규제. 그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초과 공급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나는 2번 아니면 4번 찍어야 되겠다. 그럼 나는 틀려버리랍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 지금 무슨 말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2번에다가 가장 많이 해버린 거야. 2번에다가. 지금 2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5개 지문 중에서 2번에다 가장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난 틀려버립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 지금. 이러면 곤란해지. 2번하고 4번은 피해가야지. 응? 근데 4번은 한 번도 답을 안 했네. 이상하네, 4번은. 물론 여기 제출하신 분만 보겠지만 다 할 수 있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봐요. 어떻게 하냐면 요 임대료가 P잖아, P. 그럼 이제 수요량하고 공급량을 구해보는 거야. 수요량하고 200만 원일 때, 임대료가 200만 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하면 돼요. 계산하면 된다고. 그럼 요 수요함수 봐요. 그래서 Q는 1000-2P죠. 요게 지금 수요량이야, 수요량. 이게 수요량이라고. 그럼 공급함수는 Q는 100 플러스 P죠. 여기에 공급량이라고. 그럼 수요량은 수요함수가 이렇게 됐잖아요. 수요함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Q는 사실 D 붙여주면 더 좋아요. 근데 D가 없지만 Q는 1000-2P야. 이게 수요함수예요. 여기 수요량이라고. 수요량. 여기 수요량이야. 수요량. 여기 P가 가격이잖아요. 임대료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얼마 했어요? 200 했잖아요. 200면은 그럼 여기 지금 요 규제 200만 했다. 여기에 P라고. P. 그 요 200을 P 자리에 대입하는 거야. 그럼 200을 P 자리에 대입하면 1000 마이너스 2 곱하기 200. 그럼 400을 빼라는 소리야. 그럼 수요량이 얼마야? 600.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어려워요? 선생님 어려워 죽겠어. 그러면 공급함수가 나오죠. 그럼 공급함수 나오는데 이 공급함수를 뭡니까? Q는 100 플러스 P 나왔어요. 그럼 이 공급함수의 이 Q가 뭐예요? 공급량이야. 공급량. 그럼 이 P가 임대료니까 이 200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하면 그럼 공급량은 100 플러스 몇입니까? 200이죠. 그럼 몇인가요? 3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수요량, 이게 답이야. 그러면 초과수요가 몇입니까? 300, 이게 답이라고. 이게. 초과수 300. 아무것도 아니잖아. 봐요. 답은 1번이라고. 다시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줘. 다른 거 없다고. 이렇게밖에 안 주는데
그러면 규제 임대료를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을 하면 수요량이 나오고, 공급함수 P 자리에 대입하면 공급량이 나오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 그 차이가 결국 뭐가 돼?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답은 됐고, 만약에요. 이 문제를 약간 바꿔볼게요. 만약 if, 만약이죠. 만약에 규제를 400으로 했다. 400만 원을 규제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가? 제가 이걸 1번 200만 원 규제할 때, 2번 400으로 규제할 때 이렇게 줄여야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짜증나네. 시험 문제 풀면서 막 시험지를 찢어볼 것 같아서 제가 차마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줄 수 있으니까 1번 200으로 규제했을 때, 2번 400으로 규제했을 때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게 묶인 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400으로 규제했습니다. 400으로. 그럼 수요량 갑시다. 수요량은 1000 마이너스 2 곱하기 400. 그럼 800을 빼는 거죠. 그럼 수요량 얼마입니까? 200이죠. 공급량은 100 플러스 400 그럼 얼마일까? 500. 그럼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죠. 그러면 여기는 초과 공급 몇? 300.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초과 공급 없으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기준 초과 공급 없으니까 이 공급, 초과 공급이 300 나왔다. 공급이 더 많다. 그럼 초과 공급이라 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변화 없음이라 해야 돼요. 변화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요 400으로 규제했죠. 요 400으로 규제했는데 400을 대입했더니 공급이 더 크게 나오죠. 이 말은 균형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을 규제했습니다. 이 뜻이 된다고. 그럼 균형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변화 없습니다. 해야 돼. 자, 제발 나와라. 내가 기도할 거야. 기도해야 돼 이제. 그러면 여러분 다 맞춰야 돼요. 맞출 수 있다니까 봐요. 혹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과 공급을 찾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2번, 4번 답이 될 수 없고, 규제 임대료를 200을 줬으니까 이 200을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해라. 그러면 수요량이 나온다. 공급함수 P 자리에 대입하면 공급량이 나온다. 그래서 수요량이 더 많으면 초과 수요라고 하면 되고, 공급량이 더 많으면 변화 없음이라고 하면 되고. 이해 됐습니까? 됐어요. 예. 자, 21번으로 가죠. 21번 조세 정책이네요. 조세가 나오면 그러면 좋은 점은 없다. 세금이 부과됐을 때 좋은 점이 없다 하면 돼요. 조세 정책에서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은 부동산 관련 조세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국세, 지방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일반적으로 가격은 올라간다. 수요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수요자 잉여 감소, 공급자의 실질 수입이 감소한다. 공급자 잉여 감소, 거래량 감소,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 조세가 부과되면 우리 사회 전체에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조세 부담액의 정도 비만, 비탄력적인 사람이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은 이거죠. 정확한 표현은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타, 양도소득세 동결 효과, 헤일리지 토지 단일세 운동, 이거 다 기차 부담.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세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공급량 변화가 없다. 자원 배분 왜곡은 나타나지 않는다. 공급자가 전부 다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기타 내용 나오죠.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럼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500원이 올라갔다. 그러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500원의 세금을 떠넘긴 거라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하락하, 실질적으로 받는 거 세금을 내야 되니까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1번을 애우는 게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면 그러면 수요자 잉여, 공급자 잉여, 생산자 잉여 감소시킨다 그런 거잖아요. 2번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 크기가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보다 작대. 응? 그럼 어디가 더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다. 수요자가 더 많이 내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세액이 더 크다, 많다. 맞습니까? 예? 3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랍니다.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 세금 내지 않는다. 공급자 니 다 먹어라. 그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다 임대인. 임대인이 뭐요? 이게 공급자잖아요. 귀착된다. 4번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이게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세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공급량 변화가 없다. 자원배분 왜곡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세금은 누가 다 낸다? 공급자가 다 낸다. 토지 공급자가.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토지 수요자라고 읽으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공급자야. 토지 공급자. 그 토지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OX? O. 그럼 5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 다 할 수 있는 지문이요. 그럼 답은 5번이겠지. 거래세가 인상되면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기속되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OX? X.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 경제적 손실은 수요가 일정하다면 공급이 탄력적일 비탄력적?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답은 5번 적절합니다. 21번은 80% 이상 맞춰야 되는데 좀 해석하기도 그렇게 많이 못 맞췄습니다. 22번 갑니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위험과 수익 틀린 거. 답도 뭐 그냥 손 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답은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죠. 3번.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은 낮아진다. 아니라 고정금리입니까? 변동입니까? 변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야. 그 인플레 위험은 은행은 인플레 위험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차입자에게 떠넘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떠넘깁니까? 변동금리로 갔을 때. 변동금리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 3번이 인플레 위험에 관한 거야. 인플레 위험. 그럼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 위험의 개념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플레 위험을 처리하는가? 임대인들은 인플레 위험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때 임대료 인상계약을 맺는 거야. 임대료 인상계약. 은행은 대출자는 인플레 위험을 어떻게 변동이자로 감으로써 차입자에게 떠넘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1번 보험회사 보험 가입했다. 보험 위험을 보험회사 등의 전가에서 보험에 가입했다. 맞습니까? 보험에 가입한 것은 위험에 전가가 된다. 2번이 뭐예요? 민감도 분석. 이게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 산출 요소 나오기도 하고 미래 현금을 예측해. 미래 현금 흐름이 이게 세후, 세전, 현금 수지 이런 거거든. 이런 거. 그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수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예상 임대료, 공실률, 영업기업 이런 것들이라고. 영향을 주는 요소. 여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게 투입 요소야. 투입 요소.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은 다 일정한데 그대로인데 임대를 올려요. 그럼 임대를 올려도 뭐 공실률이라든지 영업경비라든지 이런 거 다 그대로 있어. 그 임대를 올리면 임대료라는 요소를 올리면 세후 현금 수지 수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그대로 두고 공실률이 높아지면 미래 현금은 세후 현금 수지 수년가 낮아지겠지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요소 이거 투입 요소가 변할 때 현금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분석하겠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분석입니까? 민감도 분석입니다.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4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투자자 무차별수.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운다 했잖아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무차별수는 기울기는 완만 급경사, 가파른 형태를 보인다. 급경사다. 5번 비체계주임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주임을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23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23번 문제는
예, 현금 흐름에 관한 건데요. 지난주는 좀 쉬웠잖아요. 지난주는 일시불 현가였고 이거는 연금 현가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타임스 기록 할게요. 이거 타임스 기록 봤더니 3년간 매년 말에 1,000만 원씩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대요. 자, 이거 현재고 1차, 2차, 3차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치 물어봅니다. 이 임대료 수입이 현재 가치. 여기 현재 가치 물어보죠. 그럼 이건 현재 가치 구하는 거고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까? 연금. 똑같은 게 반복됐으니까 이건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우리가 합계 시간 가치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방법 1번이야. 방법이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방법 1번이라고. 방법 1. 방법 1번은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연금 얼마고? 1,000만 원이고. 연금의 현가 계수 수식 알아야지. R분의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수 이렇게 잖아. 이 공식에 대입하는 거야. 이 공식. 그럼 이 공식을 몰랐다. 그럼 못 풉니까? 아니, 풀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공식 알았어요. 그럼 이 공식 알아서 이제 대입했습니다. 이걸 풀었더니 이거 이제 숫자 대입해봐요. 그럼 1,000만 원. 1,000만 원. 좀 밑으로 하자. 1,000만 원 곱하기 이자율 몇 퍼센트가? 10%. 0.1.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0.1에 몇 년입니까? 3년. 마이너스 3승. 요거 풀 때 여러분 계산기를 못 풉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풀 수는 있는데, 그럼 요걸 계산했더니 몇 나오냐? 제가 암기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2.4868호가 나와요. 이게 2.48685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2.4868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올까? 2,486만 8,500원이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100단위는 절사라고 했어요. 없애라고 했어요. 이거 없애라. 이거 없애버려라. 그럼 결국은 5 없애고 0으로 만들라는 소리죠. 그 답은 2,486만 8천이 답이야. 답 몇 번인가요? 1번이야. 그럼 나 이거 모르겠다. 그럼 이거 모른다. 그럼 이거 하지 말고 다른 방법 2번. 그러니까 방법 2번으로 하는 게 적정해. 이 공식 모른다. 이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어. 방법 2번은 일시불. 일시불의 평가 계수 이용한다. 요거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금액 이렇게 현재 가치, 요것도 이렇게 현재 가치, 얘도 이렇게 현재 가치 한다는 소리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가 1번, 요거는 2번, 요거는 3번 이렇게. 그럼 1번은 요 1,000만 원을 현재 가치 만든다. 그럼 요 1번 1,000만 원을 현재 가치 만듭니다. 그럼 할인율로 나눠야 되잖아요. 할인율 몇 퍼센트? 10%. 그러면 1.1로 나누는 거야. 1.1 이렇게. 저렇게 나누면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요. 9, 0, 9, 0, 9. 그다음에 09가 나와. 09가. 자, 맞아.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 금액이 나와요. 그럼 2번, 두 번째 요거 1,000만 원. 1,000만 원 나누기. 요거는 몇 번 해야 돼요? 2번. 2년이니까. 1.1에 2승 나오죠. 그래서 그 금액이 8, 2, 6, 4. 8, 2, 6, 4, 4, 6 이렇게 나옵니다. 3번 1,0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1.1에 몇 승? 3승. 이렇게 나온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가요? 7, 5, 1, 3, 1, 4, 8. 7, 5, 1,
3, 1, 4, 8 이렇게 나와요. 요 세 개를 더하면 돼요. 요 세 개를 더합니다. 이 세 개를 더해서 나온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2,486만 8,519 이렇게 나와요. 그럼 100단위 이하는 절사라고 했죠. 그럼 결국은 얘는 2,486만 8천 이렇게 나오죠. 계산기 하신 분은 이거 틀렸는가 봐봐요. 다 맞죠? 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 하시면 돼. 지금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긴 것도 좋고, 난 찍어야 되겠다 하는 친구도 좋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이거 연금의 현가기수, 이 수식 모른다 하더라도, 요 수식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시불 현가기수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3번은 우리 시험은 연금의 미래가치를 이렇게 낸 적 있어요.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 미래가치.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가치가 있는데 얘는 우리 시험은 2년짜리 줬어. 2년짜리.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죠. 저기 3년이잖아요. 우리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 이렇게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 내가 한 달에 2,000원. 한 달에 2,000원씩 불입하는 적금에 가입했다. 그 적금의 현재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2,000원 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현재가치. 그럼 이렇게 현재가치 만들고 이렇게 현재가치 만들라는 소리야. 예? 그때는 2,000원 나누기 할인율이 10%라면 1.1 플러스 2,000원 1 플러스 1의 몇 승? 2승 1.1 2승. 요 두 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고.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2년짜리 나왔고 요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 됐습니까? 4년짜리 나왔습니다. 4년짜리. 그럼 4년짜리 나오면 1,000만 원 나누기 1.1의 몇 승? 4승. 이거 한 번 더 해주면 되니까. 오케이. 자, 됐어요. 이제 24번 문제로 가볼까요? 24번 문제 거저죠, 거저 뭐. 거저입니다. 다 맞추세요. 그 말이지. 다 몇 번인가요? 3번. 3번 아닌가요? 맞죠? 23번에서 넉이 나갔습니까? 그래서 24번을 못 풀겠어요? 24번의 답이 3번입니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4번부터 3번부터 세전현금으로는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용업소득의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가산한 겁니까? 차감합니까? 차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부동산 투자한 대가는 보유시 대상 운영으로부터 나온 소득이득, 처분시 자본이득,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질문.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나타난다. 부동산의 특성.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나타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영업에서 벌고 나중에 3년 후에 3년에서 시세차익이 나오면 벌고 이게 소득이득 자본이득. 부동산의 특성? 영속성. 수명이 1년이다. 수명이 끝난다. 그러면 자본이득이라는 말은 없을 거니까. 영속성 때문에 그렇죠. 2번 유효총수득은 가능총수득에서 공시민 불량부채 빼고 거기다 기타 수입을 더한다. 기타 소득을 더한다. 원래 제가 시험 문제 만들 때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가능총수득, 여기를 유효총수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제가 참 만들 때는 그럼 너무 야비한 것 같더라고. 많이 틀릴 것 같았어. 여기다 가능총수득을 주고 여기다 유효총수득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틀린 지분인데 여기다 옳은 지분을 할 것 같더라고. 답이 없네.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차마 내가 그렇게 못했다. 만약 여기다가 가능 주고 여기다 유효 주잖아요. 그러면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마 제가 그렇지 않고 쉽게 줬습니다. 4번 순매각 가격과 세전 매각 수준은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세전 매각 현금으로는 순매각 가격에서 미상한 전 잔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맞나요? 네. 그러네. 자, 이제 25번으로 갑니다. 25번 같은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간단한 사례를 주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봅니다. 순영가하고 내부 수익률을 물어봅니다. 순영가하고 내부 수익률. 사실 여기다 제가 수익성 지수도 하려고 했어. 수익성 지수도. 답은 몇 번이요? 1번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순영가 구하면 그럼 순영가 그려봅시다. 요거 타임 스케줄 그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현재 0 현재 나가는 돈 얼마? 2억. 1년 후에
1년에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 할인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10%. 할인율 10%. 그럼 순현가를 구하려면 현금 유입액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빼야 돼. 순현가.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마이너스 현금 유출의 현가. 유출의 현가를 빼야 돼. 근데 시험은 현금 유출 현가는 준다고. 이 문제에서 현금 유출 현가는 얼마입니까? 2억. 2억. 그럼 우리는 현금 유입의 현가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현금 유입액 2억 2천을 이렇게 현재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2억 2천 나누기 1 플러스 0.1. 그럼 얼마 나옵니까? 2억이 나오죠. 2억. 2억.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 얼마? 2억. 현금 유출 현가도 2억. 그럼 순현가는 몇? 빵. 순현가는 0. 됐죠? 순현가 0. 그럼 순현가가 0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겠지. 여러분들 순현가가 0 나왔습니다. 그럼 순현가가 0인 부동산은 할인율하고 즉 요구순위라고. 여러분들 요 순현가 구할 때 할인율 요거 나오죠? 할인율? 할인율이 뭡니까? 요구순위잖아요. 순현가 구할 때 할인율 요구순위죠. 그러면 요구순위이 10%죠? 그럼 순현가가 0 되면 요구순위라고 내부순위를 같아 달라요? 같지. 그럼 내부순위도 몇 퍼센트? 10%가 되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안타까워 죽겠어. 눈만 깜빡깜빡하고. 소야 소? 소가 눈을 깜빡깜빡하대.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또 기분 나빠요. 여러분 예민한데 지금. 매우 예민해 있는데 기분 나쁠 수 있다. 자 그러면 순현가는 이걸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암산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이루어져 되신 분은 아 그렇네. 맞네. 순현가가 0이 됐으니까 요구순위라고 내부순위 같겠네. 이게 요구순위잖아요. 요구순위를. 그럼 요구순위이 지금 10%잖아요. 그럼 내부순위도 10% 나와야지. 그래야 순현가 0 될 거니까. 단일 투자이라면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고 내부순위나 요구순위 같아지고 그런 거 했잖아. 이제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거 놓쳤다. 그거 놓쳤으면 내부순위를 구하러 가야지 이제. 순현가를 구했으니까. 그럼 내부순위 내부순위 뭐예요? 내부순위? 물어보지 말고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요 내부순위를. 내부순위는 저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내부순위를 어떻게 배웠냐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수익순위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배웠죠. 시험은 그렇게 열 몇 번 나왔다고. 내부순위이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내부순위의 본질은 안 내. 요 내부순위의 본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내부순위의 본질은 기대순위이야. 기대순위. 그럼 이 문제는 지금 2억이 들어간다면 1년 후에는 2억 2천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기대되는 순위는 몇 퍼센트? 10%야. 10%. 내부순위 기대순위니까 투자 금액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대수입 투자 금액이 얼마고? 2억이고 2억. 기대수입은 2억 2천이 아니야. 2억 2천이 아니고 2억이 들어갔는데 1년에 2억 2천이 됐다. 그럼 2천만 원 벌 걸 예상되지. 그럼 여기가 2천. 그러면 몇 퍼센트? 10%. 이렇게 해도 되고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네. 순현가가 0이네. 그럼 내부순위나 요구순위가 같아지겠네. 그래서 바로 10% 해도 되고. 무슨 말이 됐습니까? 이렇게. 자, 수요. 계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틀리시구나. 26번 갑시다. 전혀 계산 문제 신경 쓰면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냥 몇 가지 있잖아. 입직에서 나오면 풀어야 되고, 자기 자문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 주면서 기대수익 넣고 하는 거 풀어야 되고, 네일리, 허프, 컨버스 이 정도 풀어야 되고, 오늘 하나 추가. 임대료 규제. 물론 임대료 규제 나오지 않지만 임대료 규제 나오면 풀어야 되고 그 정도나 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못 푼다고. 자, 26번 보도록 합니다. 26번 틀린 것 그랬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영업경비 비율은 순영업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이 아닙니다.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수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이에요. 자, 이런 거죠.
가능 총소득이 있고 공실 및 불량문제 빼고 기타 수입 더해서 유효 총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럼 유효 총소득이 이게 1억 나왔어요. 1억. 그런데 영업 경비가 3천만 원이래.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럼 유효 총소득 1억 중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30%. 이걸 영업 경비 비율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영업 경비 비율. 영업 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영업 경비 비율 또는 B자 하나 빼고 영업 경비를 그래요. 얘는 수식이 유효 총소득, 유효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이렇게 합니다. 영업 경비. 유효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이렇게. 순영업 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이 아니라 유효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이죠. 그럼 영업 경비율이 높아지면 영업 경비율이 여기는 지금 30%인데 여기는 30%잖아요. 그럼 이제 순영업 소득이 7천이 되겠죠? 7천. 영업 경비 비율이 30이면 소득 비율이 70%야. 그럼 영업 경비 비율이 40이 되면 소득은 6천으로 줄어들지. 그럼 영업 경비 비율이 높을수록 순영업 소득은 뭐요? 작아진다. 이 D는 맞아요. 앞에가 틀렸지. 1번, 2번은 D에 승수가 붙어 나오면 승수가 붙어 나오면 밑에 게 더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총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더 크고, 요 승수 빼봐요. 승수 빼버리면 세전현금 수지가 세후현금 수지가 더 높거든. 그럼 승수가 붙어 나오면 밑에 게 더 커진다. 예? 이거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어. 26회 때인가 27회 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딱 이렇게 이승은 두 가지. 3번 부채 감당률 1이면 세전현금 수 몇이다? 0.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투자액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이걸 수식을 외우지 말아야겠잖아요. 외우지 말고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면 우리는 얘는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다. 그럼 총소득 승수를 알면 된다.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의외로 총소득 승수 여기 총자산 회전율 잘 나옵니다. 이게 총소득 승수야. 그러면 그의 역수 총자산 회전율은 분자분모 바꾸면 되잖아. 분자분모 바꾸면 옆 밑에가 총투자액이고 그다음에 총소득인데 총투자액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총자산이라고 한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투자액 총자산 나눈 값이다. 이때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될 수도 있다. 예? 자, 27번부터는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만 쉬었다 합니다. 정확히 10분만.